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이 끝난 뒤 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선 후 여권 내 권력지형이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 단일화 목소리를 계속 높였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대당 통합은 없다며 총선 완주를 강조했습니다. 야당 지도부 간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총선을 13일 앞둔 각 당 움직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짚어보죠. 김무성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첫 지원 일정으로 어제 대구를 찾았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죠. 대구 시민에게 먼저 사과하고 최경환 의원과 함께 서로 껴안기도 하면서 화해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였습니다. 과연 표심 잡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김경수 기자의 보도 내용 보시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총선 공천에서 마지막까지 새누리당의 뜨거운 감자였던 대구 지역.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를 놓고 옥새투쟁까지 벌인 끝에 무공천 결정을 내렸던 김무성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첫 지원 일정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립각을 세웠던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껄끄러운 대구 방문은 자제할 것이란 예상을 깬 김 대표는 당 안팎의 우려를 털어내려는 듯 어느 때보다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총선 승리가 무척 중요하다며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관련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도 드리고 다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잘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려야 되겠고 해서 최경환 의원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에 매진해야 한다며 계파 갈등으로 인한 공천 후유증은 털어버리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오로지 새누리당만 있는 그런 모습을 시도민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해 분위기 속에 대구 민심을 다독인 두 사람은 야당이 그동안 국정의 발목을 잡고 포퓰리즘으로 일관해왔다며 야당 심판론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김 대표를 겨냥해 대구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각을 세웠던 조원진 의원도 김 대표와 화해하며 갈등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로 안기라. 원지하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하지만 회의장 주변에는 무공천으로 출마가 무산된 이재만 예비후보의 지지자들이 찾아 항의하는 등 공천 앙금이 완전히 씻기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자, 어제 이 김무성 대표가 두 명의 남자와 서로 포옹을 했습니다. 일로 안기라, 사투리까지 쓰면서요. 네. 어떻게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진심이었을까요? 겉으로는 미소를 띠고 있는데 아마 속마음으로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동상이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화합의 제스처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지만은 각자의 갈 길과 목표는 다르다. 그거를 아마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구가 그 선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후보 대 무소속 후보 간의 박빙 상태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그 여파로 또 수도권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TK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쟁했던 그 김무성 대표와의 화해 모습이 대구 선거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수도권을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기 때문에 대구에서의 친박과 비박의 화합을 통해서 수도권 선거를 무난히 치르겠다 이런 입장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대구 방문에서 이제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그게 관심사였는데요. 결국은 대구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절대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대구가 단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또 하나의 그 포인트는 그동안에 대구가 지금 무소속과 새누리당 후보 간에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 무소속 후보에 대해 가지고는 입장 표명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무소속은 건드리면 일이 커진다. 그래서 무시하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 전략이 같은데 대구에 출마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무소속은 새누리당이 아니고 기호 1번 새누리당을 찍어야 합니다라고
확실한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랐는데 예. 아마 그 메시지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김무성 대표가 어제 또 그 토론회에서 이번 총선이 끝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어찌 보면 선수를 먼저 치고 나온 거고요.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뭐 버림받기 전에 먼저 버려라. 뭐 이런 아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번 그 총선 끝나고 나면 친박계 공세가 불을 보듯 뻔한데 그 공세를 뭐 굳이 다 당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조기 전대 지금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당 대표직이 흔들리기 전에 먼저 던져버리고 차라리 대권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 아하. 이런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권 행보로 바로 시작할까요? 총선 끝나면 바로 이제 사퇴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대권 행보가 시작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지난번에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살리기 이 프로젝트를 결국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천 막바지에 그때부터 사실은 대권 행보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이번 아마 총선 국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당내 화합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 이번 총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광폭 행보를 하면서 대선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제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 질문도 뭐 이렇게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환영하되 와서 당당하게 뭐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는 본인이 대선 후보감이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본인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토론에서는 본인이 한번 해보면은 조금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대선 출마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실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야 대선 후보 지지도가 가장 높은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새누리당으로 입당해라. 네. 그리고 당당하게 민주적으로 경쟁을 하자.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거의 김무성 대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어제 관심을 끄는 건 또 최경환 의원과 그 지금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 의원이 그 악수를 하는 장면이 그리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표정일까 궁금했는데 여러 가지 좀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이 조금. 뭐 좀 성질 급한 분들 같으면 이제 멱살잡이를 하거나 했겠죠. 예. 그런데 어찌됐건 뭐 그 상당히 경력이 오래된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련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 악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좀 냉기류가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여실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그런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이제 최경환 의원도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무소속 바람이 그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그 부산 경남 지역에 또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또 야권 바람도 또 만만치 그렇죠.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친박 공천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대구 경북에서조차 이 친박 마케팅 내진 친박 공천에 대한 거부감이 꽤 지금 그 표심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그 친박계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지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도 좀 사실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친박들끼리 우선 똘똘 뭉쳐서 뭐 친박에게 표를 다 주세요. 라는 식으로 최근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밀고 가는 것이 과연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그래서 아마 친박계가 조금 그 궤도 수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예. 어저께 김무성 대표하고 최경환 의원이 어쨌든 포옹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약간 좀 해소 작전에 좀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직 당대표들이 총출동해서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력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관심을 끄는 이 손학규 전 상임고문까지 물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참여를 한 건 아닙니다만 측근들 선거사무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계에서 떠난 건지 다시 돌아오는 건지 이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지역 민심 잡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뒤 곧장 경기 인천 지역으로 향해 그만큼 이 지역 야권 연대가 절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을 겨냥한 공세 수위는 한층 높였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맞은 지가 2년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세월호에 관한 청문회만 열릴 뿐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원 사격도 계속됐습니다.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대구와 포항 등 경북 지역 선거사무소를 돌며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 대구 시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측근들의 선거 캠프를 전격 방문해 본격 선거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 전 고문은 정부가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안 돼 야권 승리의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야권 연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여기에 잠재적 당권 대권 주자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까지 더민주는 야권 분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세몰이에 나섰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어제도 좀 짚어봤습니다만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 복귀 신호까지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손학규 지사는 이제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현실 정치와 선을 그으면서 조용히 칩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아마 측근들 지원하면서 정치적 기지개를 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라든지 아니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인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피력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어제 선거사무소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에게 절벽이 아닌 희망이 되고 싶다. 그 이야기는 본인이 앞으로 정치할 기회가 주어지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피력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어떻게 보세요? 몸풀기를 시작하신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출연 빈도가 굉장히 잦아지셨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정치인들은 결국 그런 식으로 이 활동 재개를 이제 의례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링에 오르시기 전에 지금 몸풀기에 나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발언도 보면 좀 정치적인 발언의 빈도가 좀 더 잦아지시지 않았어요? 우리 정치가 운에 빠진 개구리 같은 형국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총선 결과를 보고 총선 때 본격적으로 링에 오르실 것 같지는 않고요. 총선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이제 야권의 그 전체 성적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그 야권 통합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예. 내지는 이제 좀 더 광범위한 어떤 그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올 텐데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에 또 이제 문재인 대표는 대구 경북을 방문해서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그 대통령 존영 반환 소송, 대통령 사진을 돌려달라는 이 소송이 아니라 이제 그 공문 보낸 거, 이거를 좀 강하게 비판하고 났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뒤에서 상황으로만 계시기에는 좀 불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그 의외로 그 생각보다 광폭 행보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뭐 본인도 약간 대권 의지가 있는 것처럼 사실 그런 류의 그 발언들을 좀 제가 보기 위험 수위에 좀 근접한 발언들을 좀 많이 자주 내놓고 있으시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보를 하시는 거고 문재인 전 대표 행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언제 호남에 가시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엔 머지않은 미래에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면요. 어제 문재인 대표가 대구를 방문했는데 그 달성군을 방문했습니다. 예. 달성군은 박근혜 대통령 전 국회의원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사진 논란에 대해 가지고 여왕 시대냐, 이건 권위주의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비판의 날을 세웠고요. 예. 대구를 방문했는데 왜 대구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는 김부겸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을까? 아하. 그것도 이제 의문부호로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그 지금 후보는 당이 아니면은 인물은 괜찮은데 당이 저래서 못 찍겠다는 대구 시민들 그 유권자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아하, 오히려 그래서 피해가기 전략인가요? 예, 피해가기 전략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문재인 대표의 어떤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표가 과연 호남에 이제 가야 될 텐데 예. 호남에 가서 무슨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왜냐하면 호남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대표 그 후보를 90% 이상 찍어준 지역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문재인 대표가 보답을 못했던 지역이라서 아마 문재인 대표가 언제 호남을 방문하고 호남에 가서 무슨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게 문재인 대표의 지금 행보에서 가장 큰 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좀 예. 보태드리면 김부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오시겠다 그랬을 때 아마 오시지 말라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선거에 별로 보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 바로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뭐 지금 갑자기 말씀하신 거라서 지난 보궐선거 때 이정현 의원이 현지에서 자전거 갖고 운동할 때 네. 당 지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괜히 새누리당 빨간색 보여줬다가 유권자들한테 마이너스가 된다. 그 전에 19대 때는 이재호 의원이 은평에서 뛸 때도 당 지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자전거 갖고 만나는 게 더 표심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런 네. 식으로 당의 인기가 지역에서 없을 때는 차라리 개인으로 승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당 대표들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분들이요, 뭐 당대표 와주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야 첫 번째 미디어의 노출이 커집니다. 당대표 중심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후보 한 사람 개인이 당대표 옆에 살짝 서 있기만 해도 큰 홍보 효과가 네, 나거든요. 그렇죠. 그걸 거부한다. 이거는 지금 그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좀 외면받고 있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그 홍일학 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의외로 지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분 개인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계속했었으면 오히려 더 지금 지지율이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미리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해가지고 홍일학 의원 문제라든가 김부겸 전 의원 문제를 좀 함께 이렇게 좀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굉장히 미숙했던 것이죠. 그 결과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조차 좀 문재인 전 대표가 특히 김부겸 전 의원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을 좀 빚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상황입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출정식에서 역시 독자 노선을 통한 총선 승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입장을 보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민의당은 4.13 총선 수도권 후보 출정식을 열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후보자 단일화 압박 속에서도 제3당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버티기만 하면 1등하고 2등했던 정치 독점 시장이 종언을 고하게 됩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실질적 경쟁 체제가 확립됩니다. 적당한 2등에 안주하는 거대 야당 대신 정권 교체가 가능한 수권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대표는 출정식을 계기로 수도권 후보들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묶어 당력을 집중하는 벨트별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야권 연대 요구를 뛰어넘는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을 찍으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 이 부분이 저희가 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큰 전략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단일화 추진 후보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3당 체제 구축이란 창당 명분과 함께 패배하더라도 총선을 완주해야 당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일화 불가론이 지지층 결집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박빙의 승부가 많은 수도권의 야권 연대 요구를 완전히 외면하고 창당 명분만 고집하는 것도 문제라는 당내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 중인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 결과에 따라서도 안철수 대표의 독자 노선이 흔들릴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자,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노원병에선 단일화 없이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지역구에서 야권 분열이 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을 하는데 여타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이 지금 이번 총선이 승부처인데 총 122석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00곳 이상이 지금 야권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야권 분열 중에서도 그 국민의당 후보들이 인물 경쟁력도 조금 떨어지고요. 정당 지지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당선되지 못한다라면 당선될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
만약에 분열돼 있어 가지고 총선을 패배하게 되면 이 패배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예. 이제 이런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분적으로 국민의당이 기득권 양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심판의 대상인 한 정당과 후보 단일화 한다는 게 명분에 맞지가 않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은 이제 후보 단일화 하면은 국민의당이 어쨌든 간에 양보를 해야 될 곳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정당 지지 투표가 떨어져서 나중에 비례대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어제 저희들이 다뤘던 부분이고요. 후보 예. 그 단일화에 나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별 단일화를 하는 것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근데 허용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각 당 후보들이 우열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한 일주일 정도 선거운동을 하고 나면 후보들 간의 우열이 드러나게 되면은 될 후보를 중심으로 밀어주자는 그 지역별 후보 단일화의 움직임이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의 목표는 개인적 목표는 총선이나 대선이겠죠. 그러니까 총선에 지더라도 나는 이 명분 그대로 갖고 대선까지 간다. 그런데 총선에 실패했을 경우 이 총선의 패배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게 단일화하면 결국 자신의 지지층인 야권에서부터 본인이 그걸 다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라는 얘기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이 정치적 승부수 이게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죠. 근데 사실은 명분도 명분이지만 실리도 별로 없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후보 단일화를 해줬다라고 전제할 경우에 뭐 국민의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국민의당으로서는 과연 몇 석이나 더 건지겠냐는 거죠. 오히려 그만큼 더 건지려다가 비례대표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역구 결국 뭐 몇 석 얻으려다가 비례대표도 그만큼 잃고 보니 뭐 이거나 저거나 별 차이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실리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다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이 후보 단일화에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면 진정성이 제가 보기엔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지금 현 대표도 그러시고 예.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그 둘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철수 대표는 대선 때 문재인 대표랑 전 대표랑 후보 단일화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이제 확실하게 밀어준 거죠. 그럼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뭐 우리가 조금 더 양보를 하겠다라든가 예를 들어 지금 의석수가 107석 대 20석 아닙니까? 예. 그럼 보통 경우에 이제 이렇게 뭐 선거연대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의석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5대1 정도 비율로 해서 예. 이렇게 이제 분산을 해서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122석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서 그래도 국민의당 후보가 유리한 지역 한 20석 정도는 예를 들어 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협상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서 무조건 양보만 하라고 하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저희들이 정당을 뭐 3당 위주로 하다 보니까 늘 그 논란에서 제외가 되는 정당이 있습니다. 근데 단일화 얘기할 때는 정의당 얘기도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일화 논란을 당대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심상정 의원 지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해줄게요.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은 그럼 나는 해주고 다른 사람들 빼려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이 단일화 논란에 국민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얘기도 있고 또 심상정 의원의 그 정의당. 지역 정의당과 관련된 이게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좀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와서 일단 1단계로 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그 인천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인천이 총 13개 지역구인데 예. 그중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1곳 후보를 가져갔고요. 두 곳에서 정의당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경기 고양에 있는 심상정 그 정의당 대표인데요. 거기 단일 후보로 줄 테니까 다른 지역을 양보해달라. 이거는 어떤 후보 단일화의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가 반대를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후보 단일화의 제일 큰 부분은 정의당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국민의당과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야지 실질적인 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강의사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